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17일 앞두고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선 전국에서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내일 예정된 첫 TV 토론과도 맞물리면서 대선 전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막판 탈당 결심 배경부터 판세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SNS를 통해 국민의힘 탈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3년 9개월 만이고 파면 결정이 나온 지 44일 만입니다. 저도 이제 당원이 됐으니 저 스스로도 이 당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건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대선이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반드시 투표하는 게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과나 별도의 책임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필요하면 자신을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며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 주 내내 공방이 반복됐던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선거 후반 국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그동안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탈당 시기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양측 사이 여러 채널의 소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과 과정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곧바로 탈당 논의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탈당하겠다는 결심은 오래전 굳혔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강성 보수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점과 방식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했을 때도 탈당에 대한 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에 맡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앞으로 비전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몇몇 당내 인사들이 결단이 더 늦어지면 선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캠프와 거취 문제에 관해 적절하게 소통해왔다면서 당의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본인의 거취 문제가 후보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이 극심한 내용 상황에 이르면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탈당을 대선 승리의 반전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쇼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결단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탈당을 공개 요구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고 김문수 후보도 당이 더 단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또 그런
우리 선거운동도 또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일부 당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쇼라며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계와 극우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 성명서가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 취임사라거나 전로욕부터 나온다 등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고 이재명 후보도 제명이 아닌 탈당은 정치적 전술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면 제명했어야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을 수 없다며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와 법치를 운운하는 게 역겹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사흘째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호남 정신을 강조했고 텃밭 대신 살아있는 죽비란 표현으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희생된 고 문재양 열사의 모친을 만난 이재명 후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합니다. 사흘째 호남 일정을 이어간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지역 표심 다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약무 호남 시무 국가. 실제로 호남 또는 호남의 민중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조선은 없었겠죠. 지금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3일 광주를 찾아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호소했던 사례를 겨냥해선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수치스러웠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보단 민주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이 호남 사람이라서 좋아합니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라는 이 호남의 꿈을 잘 실현할 사람이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후보는 민주당은 언제나 호남을 두려워한다며 텃밭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비라고 했습니다. 호남은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엇나가고 고쳐 쓸 수 없을 지경이면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광주를 한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18 전야제에 직접 참석한 이 후보는 내일 5.18 기념식 참석으로 3박 4일간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는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5월 정신은 누굴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면서 독재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게 5.18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무릎을 꿇은 채 5.18 민주열사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김 후보는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던 인연을 소개하면서 감정을 참지 못해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아픈 추억.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주역들이 수감됐던 옛 광주교도소 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는데 5월 정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광주 방문을 비판한 민주당과 현장의 시위대를 직격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5월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연 선대위 회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말식이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 유세를 한 김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방에 있을 때도 늘 새만금 지도를 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땅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학생들과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식사를 함께했고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성수동과 홍대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바뀝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런 정치 바라십니까? 내일 저녁 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이번 선거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선거에선 후보들의 옷차림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선 무겁고 답답해 보이는 이 정장을 벗고 저마다 개성으로 호소하는 이른바 3인 3색의 유세 옷차림을 고승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은색 구두를 벗은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로 갈아 신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 통합의 상징이 된 이 운동화는 속속 품절됐고 일부 온라인 판매처는 서너 배 웃돈까지 붙였습니다.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청년들과의 소통 자리엔 넥타이 대신 편안한 오버핏의 하늘색 카디건 차림으로 등장해 따뜻함과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장관 시절 써오던 각진 뿔테를 벗은 김문수 후보는 태가 없는 동그란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야구 유니폼을 줄곧 입으며 젊은 이미지를 더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지방 유세에선 연고지 구단의 유니폼으로 자연스럽게 갈아입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 함께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대한민국을 위해 40살 이준석 후보는 흰색 셔츠 차림을 택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노타이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60에서 70대인 두 후보는 젊음과 신선함을, 40대 후보는 경륜과 안정감을 앞세우는 3인 3색 패션 전략도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이 반복됐는데 주말 아침에 전격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성호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거죠? 네, 사실 국민의힘은 이 3주 선거운동 기간 중 일주일을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로 소모한 셈인데 당내에서 이제 남은 2주일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로 확실히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이어 중도층 확장까지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이나 시간이 걸린 겁니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취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시기와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탈당 이슈를 꺼내들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절연을 주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렇게 떠밀려 나가는 듯한 방식의 탈당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영남권과 이 보수층 지지율, 이 불안했던 상황, 결정을 미루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결정만 바라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토론 전날인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빅 텐트는커녕 네. 경선 경쟁자들마저도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 초부터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취재본이 친한계 당협을 방문하거나 거리 현장 유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현장 유세부터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탈당으로 한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줄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시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특사로 출국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탈당을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걸 어떤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 대체로 결과는 어땠습니까? 87년 이후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전현직 대통령 8명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빼고 7명 모두 재임이나 퇴임 후에
소속 정당을 떠났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4명은 가족 비위 의혹, 국정 지지도 등으로 대선 한 달에서 10개월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탈당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탈당의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강제 출당됐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2017년 당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 출당 권유를 하고 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도 이 탈당 발표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 반응 먼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는데 이번 탈당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국민의힘 전략, 초반에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아직은 꽤 여유가 있는 구도인데 국민의힘에 아예 어떤 틈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자 몸조심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연일 낮은 자세로 박빙 승부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선거란 게 자칫 방심하다가 하루아침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호남에서도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잘 모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윤 전 대통령 탈당 전에도 결국은 박빙의 승부다, 3표씩 확보해달라, 선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첫 TV 토론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안에 있던 직원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불에 잘 타는 생고무가 20톤이나 쌓여 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직원과 소방관 등 3명이 다쳤고 현재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먼저 김동영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거대한 공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공중에서는 헬기가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는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100m까지 치솟은 불길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무섭죠. 지금 시간도 멀리 보이고 저 아파트 단지 쪽 왼쪽은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11분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대응 1, 2단계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헬기 11대와 대용량 방사포 2기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내부에 가연성 생고무 20톤이 쌓여 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송정리 일대에 있는 수리를 소화제를 다 뽑았으니까 물이 거의 안 나오면 수압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불이 나자 근로자들은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했고 이후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골절상을 입고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타이어 재료인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제 재료 원재료를 생고무를 녹이는 그 공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 과일로 인한 스파크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타이어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타이어 재료를 태우면 하는 검은 연기는 이제 주변 아파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연과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달호 기자, 불길이 지금은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넘었지만 공장에서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매캐한 연기에 숨을 쉬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곳 광주 공장은 서쪽과 남쪽 공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불은 축구장 약 5개 크기의 서쪽 공장에서 났습니다. 현재까지 공장의 80%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센 불길을 견디지 못해 3층 건물이 지붕부터 대부분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붕괴를 우려해 이미 대원들을 안에서 모두 철수시킨 상태입니다.
지금은 헬기와 대용량 포방사로 물을 쏘면서 불이 남쪽 공장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쪽 공장이 모두 탈 때까지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당국은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도 불이 난 지 나흘째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도 걱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타이어 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이 타면서 내는 검은 연기로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데요. 장시간 연기를 내뿜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 연기는 공장에서 4km 떨어진 도심까지 퍼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방진 마스크 10,000장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대기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화재 현장 주변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진화에 쓰인 오염수가 인근 영산강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간밤에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주택에서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단칸방에 살던 8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몸이 불편한 부인을 보살피다 화를 입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골목길 사이로 소방차가 급하게 내달립니다.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지만 1층 단칸방에 살던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빵빵 거리더니 빵!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불이 난 집 앞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현관 앞에는 국가유공자가 산다는 것을 알리는 현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거 유공자래. 저 아저씨가 자기가 맨날 유공자라고. 유공자는 얼마나 두 분 다 뭐예요? 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20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에 살면서도 남편은 몸이 불편한 부인을 오랫동안 간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키스병인가 그런 거야. 가름을 제대로 못 본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인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소방은 다음 주 월요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과 40대 남성 공범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남성 공범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젊은 여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고 협박 공모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부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 이동하십니까? 곧이어 나온 공범 남성은 죄송하단 말만 반복합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한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20대 여성인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와 교제하던 중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범인 용모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선수 측에 연락해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초음파 사진 조작 여부와 협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양입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되곤 하죠.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올해는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는 점점 더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지자체들이 때이른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드론이 하천 위를 날아다니며 투명한 액체를 내뿜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이 다가가기 힘든 곳까지 구석구석 해충 방역제가 뿌려집니다.
올여름 더위가 빨라지고 심해질 걸로 예상되면서 모기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드론 방역을 한 지역이 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 모기 개체수가 약 27%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자율 방역단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수풀이나 웅덩이를 찾아 일찌감치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 시기를 좀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서울 수변부는 모기 발생 4단계 불쾌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 자리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물면 5마리 이상 모기에 뜯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질병청은 이미 지난 3월 27일 뇌연모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이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에 불청객인 모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비타민이나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중고거래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편리하다는 반응에 식약처가 시범사업 기간을 올해 말까지 7개월 더 연장하고 거래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없는 건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중고거래가 더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 7일이 시범사업 시한이었는데요.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가량 연장하면서 규제도 일부 풀었습니다. 원래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별 판매 누적 금액 30만 원 상한선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 10회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조금 더 반영했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시범 사업 연장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명절에도 선물로 자주 주고받다 보니 지난 1년간 거래가 꽤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8만 8천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액수도 28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먹지 않고 집안에 쌓아둔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어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규정 위반 사례도 10,000건이 넘었습니다. 개봉한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1,500건이 넘어 가장 많았고요. 소비 기한을 어기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을 판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약사회 등은 이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먹다 남은 제품, 그리고 개봉된 낱개 제품, 무허가 추정 건기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관리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는데 중고거래에선 이런 복약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이 있는데요. 그런 건 또 자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어야 되는데 기존에 복용한 약이 있거나 기존에 질환들이 있으실 때는. 그럼 식약처나 유통 플랫폼이 마련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시는 화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나오는 안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진과 팔아서는 안 되는 제품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식약처는 관련 웹사이트에 의약품과 먹어선 안 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선 분명 긍정적인데 이 거래 인증 절차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잇따른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본사가 약 300억 원을 투입해 벌이는 대규모 할인이지만 소비자와 점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는데 왜 그런 건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우동 전문점. 24일까지 진행하는 통합 할인전의 일환으로 6,500원인 냉모미를 3,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백종원 대표가 던진 승부수인데 소비자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편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할인 행사인데 그냥 너무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미봉책으로만 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할인받을 수 있는 메뉴나 날짜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커피 프랜차이즈도 할인 행사에서 빠졌습니다. 근처 가게들 같은 경우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솔직히 막 그렇게 체감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가맹점주들은 일단 늘어난 손님을 반기면서도 할인 행사 이유가 걱정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입장인데 소비자들은 이 순간만 지나가면 안다는 거죠. 신뢰라든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온라인 행사까지 더해 약 300억 원을 할인 행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출 활성화의 1단계입니다. 9월, 6월, 7월 한 3개월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본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백 대표의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이후에도 갑질 폭로가 나오고 창업 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공무원이나 연예기획사, 국회의원실 등을 4층에 음식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에서 기승입니다. 먼저 대량 주문을 넣어 업주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난 뒤 정작 예약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물품 대리 결제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스7 오늘의 포커스는 장혁수 기자가 노쇼 사기에 맞췄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며 걸려온 단체 예약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님들도 참석 예정이어서 혹시 룩이나 다른 손님들이 안 보이는 좀 프라이빗한 자리가 있는. 김 씨는 국회의원 비서라며 명함까지 보내와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특정 주류업체에서 700만 원짜리 와인 2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국회의원실에 확인을 하고서야 사기란 걸 알아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리고 요새 한창 이 시즌에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구나. 지난 8일 경남 창원에서는 비슷한 수법에 속은 식당업주가 실제 46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기범은 가수 남진 씨의 뒤풀이를 하겠다며 연예기획사를 사칭했습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 아시죠? 콘서트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같이 회식하는 거거든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쇼 사기의 공통점은 우선 대량 주문으로 업주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는 예약 시간에 임박해 이런저런 이유로 대리 결제를 요구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영업자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공무원, 정당인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함을 주로 사칭하는데 명함이나 신분증, 공문까지 위조합니다. 교대관이라니까 확실히 그 신분증 이런 게 다 보여주고 하니까. 노쇼는 돈을 가로채지 않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소송을 할 수 없고 신고를 해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라든지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업주 스스로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한때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로 손꼽혔습니다. 이제는 강남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건설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 단지. 한강변을 낀 최고의 단지가 될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져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호수가 좀 많을 거고 뷰 자체도 좀 아름다울 거예요. 기대감이 좀 많아요. 대형 건설사들은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이곳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6층 규모의 홍보 라운지를 열어 조합원 설득에 나섰고 현대건설은 홍보 갤러리에 이어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현대를 꼭 우리가 그래서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삼성 가족도 많거든요. 네, 삼성을 꼭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제안서예요.
하지만 같은 강남권이어도 사정은 다릅니다. 신반포와 개포, 잠실 일부 단지는 두 차례 시공사 입찰에 나섰지만 단 한 곳만 참여하면서 경쟁이 무산됐습니다. 노원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아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높은 가격에 분양해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강남 핵심지에만 건설사들이 몰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런 단지들은 또 선별적으로 들어가기는 할 텐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아파트 재건축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뚜렷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런데 입지를 떠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합장들의 성과급입니다. 최근에도 안양의 한 재개발 단지 조합장이 수십억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합이 총회 한 건으로 조합장에게 30억 원대 성과급 지급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죠. 예정돼 있던 초등학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좀 여러 가지가 미흡한 편인데 이 조합은 조합장 38억 원을 포함해 임원 등에게 60억 원대 성과금을 주겠다는 안건을 총회에 올렸는데 사업이익의 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들은 별도의 연봉을 받고도 수십억을 또 챙기는 건 무리라고 반발하지만 조합은 투표 결과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집행하려면 당연히 못 받는 거잖아요. 찬성이 나오면 집행을 하는 거고. 앞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 단지 조합장도 50억 원대 성과급을 받으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셀프 성과급을 제한할 별다른 규정이 없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국토부도 지자체 감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받아가거나 또는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화에 앞장서 사전에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내일 공식 즉위를 앞둔 신임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첫 번째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모든 이민자를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으로 14억 가톨릭 인구를 이끌게 된 교황 레오 14세가 각국 주교왕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La mia stessa esperienza di vita, sviluppatasi tra Nord America, Sud America ed Europa, è rappresentativa di questa aspirazione a travalicare i confini. 전시법까지 동원해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듯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며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Mi auguro che ciò possa avvenire in tutti i contesti, a partire da quelli più provati, come l'Ucraina e la Terra Santa. 내일 제267대 교황으로 공식 즉위하는데 성 베드로 광장에 25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를 뜻하는 어부의 반지 등 교황 상징물을 착용하고 강론을 통해 걸어가고자 하는 사목 방향을 밝힙니다. 미사가 끝나면 세계 각국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즉석 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사 100년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상설관을 마련하고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폭 가득 알알이 찍힌 푸른 점. 김환기가 사망 1년 전인 1973년 뉴욕에서 작업한 전면점화 산울림입니다. 반복적인 선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리듬.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 이우환의 선으로부터입니다.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 23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작품을 선별한 전시를 서울에서,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훑는 또 다른 전시를 과천에서 선보입니다. 2020년대 들어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관객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 보고 싶다라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근대미술의 태동을 알린 구한말 거장 안중식의 산수부터 한국미술의 오늘을 대표하는 양혜규와 이불의 작품까지 한국미술 10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가 뜨겁습니다. 개막 이후 보름 동안만 약 3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어제 친구가 이제 비 오는데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게 생겼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 얘기 하나만 듣고 왔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과천에서 열리는 한국 근현대미술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음 달 26일부터는 2부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요일이 내일 모처럼 비 소식 없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광주 12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월요일에는 중부지방부터 흐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